안녕하세요. 퀸즈파크 여성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배종훈입니다. 다들 편안한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신지요? 돈을 줘도 바꾸고 싶지 않은 일요일 저녁입니다. 이런 시간에 제 강의를 들으러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 속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본인이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든지, 마지막은 저희 병원 직원분들이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방송 시청하러 들어오신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리통이 심하신 여성분들 중에 아마 난소 쪽에 혹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소위 난소의 자궁내막종이라는 질환이죠. 그런데 오늘 제 방송 강의 제목은 극심한 생리통, 난소의 자궁내막종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여성에게 다달이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그 수면 아래 숨어 있는 그 더 크고 무서운 빙산의 정체는 무엇이냐? 바로 심부자궁내막증이라는 진단도 어렵고 또 치료도 어려운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심부자궁내막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6년도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했고요. 2011년도에 의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한양대병원에서 산부인과 레지던트 수료했고 이후에 부인 종양 펠로우 했고요. 이후에 대학병원에서 전임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2년도에 현재 퀸즈파크 여성병원으로 이직해서 로봇 및 복강경 수술로 심부 자궁내막증을 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챗 GPT한테 오늘 내용을 가지고서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더군요. 약간 유치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수술실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틀간 에, 전쟁이 몇 차례 벌어집니다. 그 전쟁의 대상은요, 다름 아닌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부자궁내막증이라고 하는 아주 공격적인 놈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면은 이제 듣기도 지긋지긋하실 텐데 하필이면 그렇게 과격한 단어를 썼냐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의학 지식, 그리고 지금까지 갈고 닦은 저의 수술 테크닉, 잘 짜여진 수술실 팀워크, 그리고 로봇 등을 비롯한 최첨단 수술 장비,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외과나 비뇨기과, 그리고 영상의학과라는 지원군,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어, 집중력을 잃지 않고 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초강력 멘탈,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줄 강철 같은 체력이 제가 가진 자원이죠. 이것들을 총동원해야지 수술실에서 이 녀석들과 싸워서 제가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약간 보시는 분에 따라 불쾌한 에, 감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4개월 전에 찍었던 바디 프로필 사진입니다. 보통 심부 자궁내막증 수술은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은 복잡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6시간이 넘는 수술이 되기도 하죠. 드물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긴 시간 동안에 수술하는 동안
집중력을 잃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체력이 필수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3회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제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저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무거운 역기를 들 때마다 이것도 다 환자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점진적 과부하를 시행하고 있죠. 어쨌든 저는 심부 자궁내막증이라는 놈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심부 자궁내막증이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너는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 예. 일단 심부 자궁내막증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궁내막증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는데 이 병명이 주는 뉘앙스 때문에 보통 자궁내막증을 자궁내막에 생기는 질환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와이프조차도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에 생기는 병이 아니냐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답은 아니죠.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여성이 생리할 때 같이 떨어지는 자궁의 가장 안쪽에 있는 막 조직의 그 조직을 자궁내막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자궁내막 조직은 자궁내막에만 존재해야 되는데 자궁내막 이외의 장소에 존재하면서 자라는 질환을 자궁내막증이라고 하죠. 보통은 그 여성의 골반 장기 쪽에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여성의 신체 어느 부위에도 자궁내막증이라는 질환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이 생리를 할 때마다 그 자궁내막증 병변에서 같이 생리를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극심한 생리통을 호소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 자궁내막증은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서 크게 편의상 난소에 생기는 자궁내막증, 여기 보시면은 동그란 공 모양으로 생겼죠. 안에는 오래된 생리혈이 가득 차 있고 낭종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쓰는 종양할 때 종자를 써서 흔히 자궁내막 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난소에 생기는 자궁내막종. 두 번째, 복막에 국한돼서 생기는 복막 표면의 자궁내막증. 세 번째 사진은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여성의 정상적인 골반 해부 구조를 모조리 무너뜨리는 심부 자궁내막증이 되겠습니다. 주로 침범하는 부위는 자궁인대나 질, 장, 방광, 요관 또는 골반신경, 심지어는 횡격막과 폐에도 심부 자궁내막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편의상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자궁내막증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은 보통은 두 가지 이상의 병변이 복합돼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난소에만 국한돼서 요렇게 자궁내막증만 존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자궁내막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난소에 생기는 난소의 자궁내막증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은 일반 분들도 보시면은 이게 병변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찾기가 쉽죠. 동그란 공 모양의 안에는 모래를 뿌려놓은 듯한 음영을 가진 이 병변이 바로 난소의 자궁내막종 병변입니다. 하지만 심부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아래 그림인데 질에 생긴 심부 자궁내막증 병변이죠. 만약에 별표가 없다면은 의사 선생님들도 병변을 찾기 힘들 겁니다. 심지어 심부 자궁내막증을 전공한 전문적으로 보시는 선생님도 작정하고 초음파를 보시지 않는 이상 이러한 병변은 찾기가 매우 어렵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난소 쪽에 자궁내막종이 있으면은 자궁내막증이라는 진단을 붙여주고요. 생리통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난소에 자궁내막종이 보이지 않으면은 보통은 상세불명의 월경통이라는 진단명을 붙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극심한 생리통과 만성 골반통이 있다면은 난소에 국한된 자궁내막종만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보통의 경우 심부 자궁내막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보통 80% 이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소가 정상이면서도 심부 자궁내막증 병변만 있는 경우도 절반 이상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극심한 생리통이 있는 여성에서 난소의 자궁내막종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의 제목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초음파에서 잘 보이는 난소의 자궁내막종 여부로만 자궁내막증을 진단하고 또 그 부분만 치료를 하게 되면은 자칫 불완전한 치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것은 마치 항해를 할 때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만 바라보면서 항해를 하다가 정작 바다 아래 숨어 있는 빙산과 부딪혀 가지고 배가 좌초하는 경우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수면 아래 감춰져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병변인 심부 자궁내막증 병변을 반드시 찾아내서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것 같아서 중요한 점 몇 가지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난소에만 생기는 자궁내막증, 즉 자궁내막종 병변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난소에만 국한돼서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초음파에서 만약에 난소에 자궁내막종이 보인다면은 심부 자궁내막증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약 80%에 달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든 난소의 병변만 바라보면서 치료를 해서는 안 되고요. 약물 치료를 할 때도 심부 자궁내막증 병변이 혹시 커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난소의 병변만 제거해서는 안 되고요. 동반되어 있는 심부 자궁내막증 병변도 반드시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난소가 정상인 심부자궁내막증 환자도 절반 이상에 달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난소의 자궁내막종 여부와 상관없이 만약에 여성이 생리통이 매우 심하고 만성 골반통이 있다면은 심부자궁내막증의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의 환자분은 지난 10수년 동안 극심한 생리통과 오른쪽 엉덩이 그리고 다리 쪽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 때문에 보행에도 문제가 생길 만큼 일상생활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셨던 분입니다. 생리통이 심해가지고 산부인과도 방문을 하셨죠. 여러 산부인과를 방문하셨는데 초음파하고 자궁은 정상 소견이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엉덩이 쪽과 다리 쪽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하고 재활의학과를 방문해가지고 여러 긴 세월 동안 물리치료 그리고 도수치료를 하면서 긴 시간을 보내오셨어요.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제가 내진을 해보니까는 오른쪽 자궁 청골인대, 자궁을 지지하는 중요한 인대죠. 예, 그쪽에 눌러봤더니 아주 심한 압통을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MRI를 촬영을 했더니 같은 쪽에 심부 자궁내막증 병변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들어가서 복강경을 들여다보니까는
이런 소견이 관찰이 됐습니다. 경계는 매우 불분명하고요. 심부자궁내막증 병변에 의해서 두꺼워져 있는 자궁 천골 인대와 복막의 병변이 관찰이 됩니다. 이 병변 아래에는 엉덩이와 다리 쪽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들이 지나가죠. 그 신경들을 압박하고 또 여러 가지 통증 물질들을 지속적으로 분비함으로써 그런 만성 통증을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병변을 완전히 절제하고 난 후에 이분은 그 증상으로부터 해방이 되셨습니다. 이렇듯 초음파상에서는 자궁하고 난소가 정상처럼 보여도 여성의 골반장기 깊숙한 곳에 파고 들어가서 여성에게 만성 골반통 그리고 극심한 생리통을 줄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자궁 내막증인 것이죠. 이런 신부 자궁 내막증은 처음부터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복막 표면의 작은 병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세력을 넓히고 더 깊이 들어가서 정상 장기와 신경들을 끌어들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아래 그림처럼 여성 골반의 일부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이곳은 마침내 그 만성 통증의 진원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신부자궁 내막증 병변을 보면은 마치 지하 세계로 깊숙이 숨어 들어간 조직 폭력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찾기도 힘들고 잡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즉 신부자궁 내막증은 진단도 어렵지만 치료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부자궁 내막증들은 주로 어떤 부위에 생기고 거기에 따른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자궁 천골인대 있죠? 그쪽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쪽에는 그 아랫부분에 중요한 신경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하부 요통 그리고 성관계 시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성교통, 대변 볼 때 통증을 느끼는 배변통, 소변 볼 때 통증을 느끼는 배뇨통을 호소하실 수가 있어요. 질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성관계 시에 극심한 성교통을 호소하실 수가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질출혈을 호소하실 수가 있죠. 젊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교통 때문에 성생활을 아예 접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장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대변을 볼 때 배를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실 수가 있고요. 직장보다 윗 레벨인 대장을 침범하게 되면은 변비나 급성 복통 등으로 응급실을 자주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광을 침범하게 되면은 배뇨통이 생길 수가 있고 자주 소변이 마렵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요관을 침범하는 경우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관이 거의 막히고 그쪽에 콩팥이 거의 영구적으로 손상이 됐을 때에는 비로소 환자가 옆구리 통증 등을 호소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척추 아래쪽에 허리 아래쪽 척추인 천골에서 나가는 천골신경근이나 좌골신경을 드물게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엉덩이와 다리 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좌골신경통, 더 심하게 침범을 하게 되면은 보행장애나 하지 운동장애 등을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신부자궁내막증은 골반에 있는 자율신경을 자극해가지고 복부팽만과 식욕부진, 그리고 무기력감, 만성 피로, 그리고 성욕 저하, 또 가슴 두근거림, 그리고 변비나 설사와 같은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을 호소하실 수가 있어요. 마치 내과 질환과 유사하기 때문에 내과를 방문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생리통이 점점 심해지거나 만성 골반통이 있다면은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의사 선생님에게 단순히 저는 생리통이 너무 심해요. 이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동반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통증이 있다면은 반드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의사 선생님에게
저는 신부 자궁내막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단순히 생리통이 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관련된 동반 증상에 대한 질문 없이 바로 초음파를 보자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아마 그 선생님은 자궁내막증을 전문으로 진료하시는 선생님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렇듯 신부 자궁내막증의 진단은 처음부터 초음파나 MRI와 같은 영상 진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 자궁내막증의 진단은 환자와 의사의 자세한 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환자분은 의사 선생님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상을 자세히 말씀을 하시고요. 의사 선생님은 환자분에게 어느 부위가 언제 어떻게 하면은 통증이 더 심해지는지 자세히 여쭤봐서 의사 선생님은 머릿속으로 병변의 위치를 추정하게 되죠. 그리고 병변의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려진 병변의 지도를 가지고서 의사 선생님은 골반 내진을 시행을 합니다. 본인이 추정했던 위치에 병변이 있는지 직접 만져보고 눌러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내진 중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신다면은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선생님께서 나의 신부자궁내막증 병변을 하나하나 잘 찾아가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골반 초음파를 시행해서 의사 선생님이 추정했던 위치에 과연 병변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은 그 병변의 크기와 침윤한 깊이까지 확인을 하는 초음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시행하는 초음파는요, 단순히 자궁과 난소의 병변 유무를 확인하는 그런 초음파가 아니라 자궁 주변의 모든 장기, 골반 장기, 자궁 앞에 있는 방광, 자궁 뒤에 있는 직장, 그리고 자궁 천골인대, 그리고 자궁 옆에 있는 요관 등 골반 장기를 샅샅이 훑어보는 이른바 정밀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신부자궁내막증을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런 초음파만으로도 신부자궁내막증 병변의 90% 정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골반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요, 비교적 비용도 저렴하고 또 환자와 대화를 하면서 병변을 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긴 시간 동안 초음파를 시행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음파의 영역을 벗어난 부위에 신부 자궁내막증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또 있고요. 그래서 신부 자궁내막증이 강하게 의심이 된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앞둔 환자에 있어서는 MRI를 많이 촬영하게 됩니다. MRI는 병변의 위치, 그리고 병변의 크기, 또 병변이 얼마나 침범을 했는지 보다 입체적으로 그리고 또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계획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죠.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자궁과 직장 사이에 이렇게 동그란 신부 자궁내막증 병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신부 자궁내막증 병변이 MRI를 찍게 되면은 항문에서 몇 센티미터 상방에 존재하는지, 또 병변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또 직장의 내강을 어느 정도 막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장 절제의 범위와 또 장 절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이제 신부자궁내막증이 어떤 놈이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았다면은 전쟁을 시작해야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죠. 네.
자궁내막증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병이 진행이 되고요. 그 반대되는 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병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제스테론 약물들이 자궁내막증 치료에 처방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디에노게스트, 상품명으로는 비잔이라고 하면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약이 이 자궁내막증 치료로 유일하게 승인이 나 있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신부자궁내막증의 약물 치료에도 이 비잔, 디에노게스트가 가장 많이 처방이 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에노게스트는 프로제스테론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억제하고요. 또 병변에 작용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병변이 커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프로제스테론 수용체를 활성화함으로써 병변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염증 및 통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서 신부자궁내막증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약물을 이 디에노게스트를 복용하기 시작하면은 생리량이 점차 감소하다가 장기간 복용하시게 되면은 생리가 중단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또 통증 완화 및 여러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꾸준하게 복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3년도에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안정성이나 효과 면에서 장기간의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1차 약제로 가장 많이 처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약회사를 비롯해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디에노게스트의 부작용은 매우 미약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못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특히 한참 액티브하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젊은 여성에게 낮은 농도의 여성 호르몬 상태를 장기간 유지시키는 것은 젊은 여성에게 매우 괴로운 일일 수가 있죠.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불규칙한 출혈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몇 개월 지나면 대부분 소실됩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분들이 그 낮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농도를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우울감이나 성욕 감소, 무기력, 질 건조증 같은 이런 부작용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밖에 유방통이나 여드름, 체중 증가 같은 부작용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정도는 약하지만은 또 골밀도 감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골밀도를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이 디에노게스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처럼 병변을 제거하는 치료가 아니라 단지 병변을 억제하는 치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물 복용을 중단하시게 되면은 통증은 다시 찾아오고 병변은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에서 20%의 신부자궁내막증 환자에서는 비잔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치료 효과가 없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복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장이나 요관이 침범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난소의 자궁내막종이 4cm 이상인 경우, 그리고 난임 여성인데 자궁내막증이 원인인 경우, 그리고 악성 종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특히 장이나 요관이 침범이 돼서 폐쇄 증상이 있다면은, 그리고 두 번째, 악성 종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약물 치료보다 수술을 우선 시행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술의 원칙은 신부자궁내막증 수술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하면은 병변을 완전히 절제해라. 그리고 두 번째, 완전 절제를 하되 여성 골반 장기의 기능을 온전히 보존해라입니다. 골반 장기의 기능이라는 것은 배뇨 기능, 배변 기능, 성 기능, 그리고 난소 기능이 있겠죠. 병변의 완전 절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여성에게 골반 장기 기능에 영구한 장애를 일으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병변의 완전 절제라는 것은 수술을 시행하면서 눈에 보이는 병변이 거의 없을 정도까지, 없는 수준까지 병변을 제거하는 것을 병변의 완전 절제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자궁과 난소는 마치 정상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직장 부위에 4cm 정도 되는 신부 자궁내막증이 숨어 있었고, 난소 아래에 있는 이 복막 표면에는 자궁내막증 병변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측 골반신경을 잘 보존하면서 광범위하게 복막 절제술을 시행했고요. 직장에 있는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서 직장 절제를 시행해서 완전 절제가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완전 절제를 너무 고집하다가 여성에게 평생 동안 인공항문을 차게 하거나 아니면은 배뇨장애로 인해서 평생 배뇨관을 쓰게 한다면은 결코 바람직한 수술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리한 절제는 절대 금지입니다. 병변이 남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성의 골반장기 기능은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상당히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반대로 신부 자궁내막증 환자에서 난소에 있는 병변만 제거하는 것도 바람직한 수술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수술 시간은 매우 빠르게 끝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환자의 회복 속도도 매우 빠르죠. 그리고 합병증의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환자는 수술이 잘 됐다고 너무 좋아하죠. 하지만 환자가 감당해야 될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통증은 지속됩니다. 그리고 재발률도 증가하죠. 그리고 앞으로 임신을 한 여성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신율은 더욱 저하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통증을 누르기 위해서 거의 폐경시까지 장기간의 호르몬 치료가 불가피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젊은 여성에게 낮은 농도의 여성 호르몬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치료가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신부 자궁내막증은 재수술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술할 때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첫 수술할 때 정확하게 병변의 위치 그리고 크기를 파악해 가지고 수술 전에 절제 범위를 계획한 다음에 수술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골반 기능을 보존하면서 가능하다면은 병변이 남지 않게 완전 절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만일 장절제가 필요하다면은 외과 선생님, 그리고 방광과 요관의 절제가 필요하다면은 비뇨기과 선생님께 협진을 구하고 수술 전 같이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수술실에도 각 과의 선생님들이 수술실에 들어오셔서 각 과에 해당하는 수술을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협진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그 신부 자궁내막증의 경험이 많은 선생님은 장절제나 방광, 요관절제를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완전 절제가 이루어진 후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병변이 남아서 다시 여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재발의 위험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 디에노게스트를 복용해 주는 것이 재발 방지 차원에서는 안전하다고 하고요. 단 수술 후 바로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약물 복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상으로 신부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제 질문들이 엄청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리 후 생리일자가 아닌데 이른 생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궁내막증일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일단 이런 경우를 이제 부정출혈이라고 하는데요. 예. 자궁내막증이 있는 경우 호르몬 계통의 교란이 와서 부정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약 지금 질문하신 질문자께서 극심한 생리통이나 만성 골반통이 아니라면은 자궁내막증보다는 다른 호르몬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여성 생식계통에 다른 종양이 있는지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궁내막증 가능성은 일단 통증의 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음 질문. 예, 믿음으로님, 30대 여성입니다. 일주일 생리통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데요. 약 먹어라 이야기 주변에서 하는데 저는 약을 먹으면 생리 날짜가 변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약을 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진통제를 드신다고 해서 생리 날짜가 변할 리는 없고요. 뭔가 호르몬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생리통을 하신다면은 이것은 일반적인 생리통이 아닌 것 같고요. 병원에 가셔 가지고 자궁내막증 가능성이 있는지 반드시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자궁내막증이 아니더라도 생리통을 유발하는 질환은 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증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방문하셔 가지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리고 또 약을 드셔서 일단 진통 효과가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진통 효과가 있으면 약 드셔야죠. 하지만은 무작정 약만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리통의 원인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님. 네, 다음 질문. 네, 여김은아님. 수술 후 바로 일상생활 가능할까요? 에, 자궁내막증 수술은 주로 복강경 내지는 로봇 수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 침습 수술입니다. 최소 침습 수술이지만은 배 안의 수술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떤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일상생활 가능한 날짜가 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난소 쪽에 낭종 절제하고 가벼운 복막 표면에 그 자궁내막증만 제거했다면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겠지만은 만일 신부 자궁내막증 중에 장 절제를 포함한 좀 복잡한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에 일상생활로 완전히 복귀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이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야지 좀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수술에 따라서 일상생활 가능한 것은 좀 날짜가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체리신 님. 자궁내막증이 있을 때 식습관이나 운동 등 생활 습관에서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뭐 직접적으로 이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메커니즘은 밝혀진 바는 없지만은 주로 빨간색의 육류 있죠? 빨간색의 육류 그런 것의 섭취가 자궁내막증에는 별로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고요. 운동 중에서도 고강도의 운동은 오히려 자궁내막증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만성 골반통이나 생리통을 더 악화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고강도의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여러 번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어떤 메커니즘이 완전히 그 인과관계가 밝혀진 게 아니라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요. 슈기아님, 시험관 시술 중인데 계속 실패하고 4번째 시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자궁내막증이 있을 경우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자궁내막 난임이 있으신 분 중에 자궁내막증이 있는 경우가 50%가 넘잖아요. 네. 시험관 시술을 4번 했으면 지금 정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힘드실 시기입니다. 만약에 계속 실패를 하신다면은 자궁내막증이 가능성이 있다면은 자궁내막증을 일단 깨끗하게 제거하고 나서 시험관을 하게 되면은 시험관 시술의 성적이 매우 향상될 수 있다는 보고가 많이 발표들이,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자궁내막증이 있을 때는 난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지속적인 시험관 시술의 실패에도 자궁내막증이 연관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궁내막증 병변을 반드시 제거를 하고 시험관 시술도 시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다음 수채화 풍경님. 생리통 심하다니까 다른 병원 가니까 유제품이랑 밀가루 먹지 말라고 하던데 상관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드시는 제품이 간접적인 영향은 줄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 고기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궁내막증에는 별로 좋지 않다고 돼 있는데 유제품과 밀가루는 글쎄요, 상관관계가 뚜렷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세계 일장 귀요미님, 20대 중반인데 생리량이 갑자기 줄어든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 될까요? 주기는 규칙적인 편이에요. 생리량이 갑자기 20대 중반인데 생리량이 줄었다. 근데 주기는 규칙적인 편이라면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생리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2, 3일 정도 생리를 하면은 큰 문제는 없는 거니까는 일단 몇 달 더 두고 보시고도 생리량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다면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어떤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은선정님, 자궁내막증은 20대, 30대가 많다던데 이유가 있나요? 40대 이후는 발병률이 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2022년도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은 자궁내막증은 최근 5년 동안 약 50%가량 발병률이 증가됐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40대가 가장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20대, 30대에도 많이 발견이 되죠.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40대 이후에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자궁내막증은 진행이 되는 질환이거든요. 계속 생리를 반복하다 보면은
표면에 있던 자궁내막증이 결국 심부자궁내막증으로 가면서 만성 골반통이 생기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 발병률이 더 높다는 게 합당한 말 같고요. 젊은 여성분들, 특히 20대 초반에도 요즘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이라 할지라도 극심한 생리통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허리도 아프고 다리까지 뻗치는 통증, 성교통이 있다면은 아직 내가 너무 어려서 아프겠거니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산부인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심부 자궁내막증이 가지고 계신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흑구의 자유를 찾아서님. TX바이오라는 회사에서 자궁내막증 치료제를 개발하던데 자궁내막증도 나중에는 가다실 나인처럼 주사만 맞으면 예방 가능할까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유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 병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이 다 안 된 게 사실이고요. 원인도 제대로 모르고, 치료도 수술적 치료가 먼저냐, 내과적 치료가 중요하냐, 아직도 그 논란의 여지가 많고, 아직 신약이 개발돼서 그게 상용화되려면은, 아직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젠간 되겠죠.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조혜진님, 생리통이 심하고 생리양도 많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배란통도 같이 있어요. 이거는 더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럴 경우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제가 자궁근종이 2.5cm가 된다고 진료받았는데 어느 정도 커지면 수술을 해야 하나요? 지금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증상은 자궁근종과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자궁근종 위치가 가장 큰 요인이 되겠죠. 만약에 자궁내막 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은 그다지 통증이나 생리양과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배란통도 같이 동반이 됐다고 하면은 이건 자궁내막증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자궁내막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산부인과에서 다시 한번 좀 진단을 받아보시도록 권하고 싶고요. 자궁근종이 2.5cm라고 하면은 위치에 따라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2.5cm인데 자궁의 바깥쪽에 자라고 있는 혹이라면은 2.5cm는 아직 수술을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자궁근종이 단 1cm라 할지라도 자궁 내막에 접해 있다든지,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의 가장 안쪽에 있는 공간을 자궁 내막이라고 하죠. 그 자궁 내막에 접해 있다거나 아니면 자궁 내막 안쪽에 존재를 한다면은 뭐 1cm 이하라 하더라도 생리양이 엄청 많아지고 생리통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궁 내시경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보통 자궁 근종을 수술해야 되는 적응이 되는 크기는 사실은 몇 cm다 하고서 딱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환자가 불편하고 증상을 느끼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다음 분이요. 미오미오 D4S님, 안녕하세요. 34세 2년째 자궁성근증으로 클레라 복용 중입니다. 약 선택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생리통과 생리양이 많았는데 생리양이 줄고 생리통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4개월간 생리를 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걸까요? 네,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그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생리통이 심해서 피임약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피임약을 드시게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인공으로 생리처럼 나오게 되죠. 진짜 생리는 아니고. 근데 워낙에 자궁 내막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생리가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혹시나
폐경이 걱정된다든지 그러시면은 병원을 방문하셔 가지고 호르몬 검사를 해 보시면은 대부분의 경우 정상으로 나오니까 그래도 불안하시면 병원 가셔서 검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 분. 미쳐가고 있네 님. 30대 여성입니다. 자궁근종 수술한 지 한 달 지나고 생리를 했는데 2달 지나고 3달째 생리가 안 나오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야 하나요? 주사 맞아야 하나요? 수술했는데 생리 주기가 안 맞아서 고민이 됩니다. 정기 진료는 내년 1월에 예약이 돼 있습니다. 30대 여성인데 3달째 생리가 안 나온다. 그전에 생리를 잘 하셨는데 3달째 생리가 안 나오면 병원 가서 진료 받으셔야 됩니다. 에, 어느 쪽에 수술을 했는지, 혹시 자궁 내막에 문제가 되는 거는 될 부분은 수술하는 동안에 없었는지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야 되고요. 그 밖에 또 호르몬 계통에 이상이 있는지 혈액 검사를 해서 좀 알아봐 보셔야 됩니다. 어, 보통 자기 생리 주기에 3배 이상 생리를 안 하게 되면은 2차성 무월경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무월경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원칙입니다. 병원 방문하셔야 돼요. 내년 1월, 내년 1월이면은 이제 2달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가셔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진단을 받길 바랍니다. 네, 다음 분. 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는지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질문이 참 많으셨어요.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제 방송 댓글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다 자세하게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여러분, 극심한 생리통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자궁하고 난소가 정상이라는 소리만 듣고 이것은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짊어지고 갈 짐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묵묵히 참고 세월이 지날수록 복용하는 진통제 약만 늘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병원을 다시 방문하셔 가지고 신부 자궁내막증을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을 꼭 찾아가시도록 하세요. 신부 자궁내막증을 찾아내셔서 꼭 치료를 받으시고 고통 없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신 것인지를, 에, 그 즐거움을 누려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일요일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